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만화문화연구소의 이재민 소장 모시고 K 콘텐츠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 웹툰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민입니다. 야, 세상에 이런 시대가 다시 돌아올 줄 몰랐어요. 만화책이 다시 이렇게 네. 요즘 만화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웹툰이라고 해야겠지만요. 이게 이렇게 다시 관심이 높아질 줄은 정말 저는 몰랐습니다. 요즘 웹툰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일단 한국 웹툰 시장만 놓고 보면요. 한 1조 8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1조 8천억 원이요? 네. 1조 8천억 원 정도의 시장이 우리나라에만 형성이 되어 있고 예. 이제 글로벌 전체로 보면 약 15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 정도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만화 시장이 역시 제일 크죠. 보통 한 7조 원 정도 선으로 일본 만화 시장을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도로 보는데 미국은 한 2조 8천억 원 정도. 그리고 뭐 프랑스가 들어가냐 마냐를 놓고서 좀 이렇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한국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만화 시장 규모라는 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출판 만화 시장은 정체에서 조금 이제 빠지고 있고요. 웹툰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만화 시장이라고 말씀 주셨던 그 시장 규모에는 네. 우리 흔히 말해서 만화 영화는 뺀 거죠. 네, 애니메이션은 별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애니메이션 시장은 일본만 단독으로 봤을 때 한 20조 원 시장이 돼요. 일본만요. 네. 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고무적인 게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만화 작가분들도 대가들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뭐 슬램덩크를 비롯해서 네. 닥터 슬럼프 등등 맞습니다. 일본 만화를 주로 즐겨봤던 세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만화 종주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이제 만화 플랫폼 특히 웹툰 시장을 싹쓸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 비결이 뭡니까? 일단 가장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본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전자출판 매출액이 전체 출판 매출액, 만화 출판 매출액의 50%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그 안에 이제 웹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일본 만화 시장이 전자 쪽으로 옮겨오고 있는 트렌드도 한몫했고, 예. 그리고 일본 만화 시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독자들을 발견하고 있는 게 되게 큽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보통 만화 본다, 성인이 만화를 본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아직 철이 없다라고 오해받을 것 같은. 보통 이제 소개팅 나가서 취미가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만화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죠. 이건 좀 그렇죠. 예.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이 뭐 만화책을 보는 것은 한 젊은 성인 남성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지라는 분위기라면 여성들한테는 되게 좀 터부시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조신하지 못하다라든지 예.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보는 건 내가 서점에 가서 책을 골라보거나 아니면 누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책장에 만화책이 많네? 가 아니라 내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알 필요가 없잖아요, 남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되게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웹툰을 처음 진출할 때도 소위 말하는 소년 만화를 네. 바리바리 사들고 갔거든요. 예. 그랬는데 소년 만화를 하나도 빛을 못 봤어요, 처음에.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로맨스 작품들. 아, 예. 여성들이 주로 읽는. 네. 예. 그리고 특히 성인 타겟 여성 로맨스가 엄청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못 봤던 독자들이 만화를 보고 싶은데 못 보던 독자들이 보기 시작했구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되게 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제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이해 못했던 현상 하나가 설명이 되네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출판 시장 중에서 아주 독특하게 네. 전자책 시장이 이상하게 잘 안 크는 독특한 종이책 시장만 공고한 그런 출판 문화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상하게 만화책에서 먼저 전자화가 달성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교과서 사려면 비싸거든요. 그거 비싸죠. 그러면 전자책으로 그냥 다운받으면 훨씬 쌀 텐데 그 시장은 안 바뀌는데 어떻게 웹툰이 먼저 시작됐지 생각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명쾌해지네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우리나라에서 웹툰이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예. 출판 만화 시장이 거의 완전히 망했기 때문이에요. 아.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생적으로 웹툰이 생겨나기가 힘든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유통 구조가 있잖아요. 예. 유통 구조가 있으면 내가 책을 찍어서 판매를 하기 전에 보관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걸 배송해 주시는 분도 필요하고 예. 서점도 필요하고 딸려 있는 식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 사라질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구조가 한번 깨졌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는 왜 네. 깨졌죠? 그때가 이제 대여점 시스템이 몰락할 때. 아, 인터넷 만화책 보고 빌려보는데. 네. 아, 그렇네. 어느 순간 없어졌네요. 네. 그게 2001년도에는 대략
그 대여점 시스템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한 4천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07년 정도로 가면 그게 마이너스 한 3,200억 정도가 나서 800억 원으로 쪼그라들어요. 예. 이 말은 3,200억 원의 빈 공간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틈에 웹툰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 어찌 보면 기존의 만화 생태계가 종이책으로 자리매김했던 것이 공백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찌 보면 신진 작가들이 내 작품을 알릴 수 있는 수단들 네. 아니면 새로운 유통 경로를 찾는 과정에서 웹툰이 자리매김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네. 웹툰이 주가 아니라 종이책 비중이 더 큰 나라들도 많이 있나요? 대부분이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웹툰이 대세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처럼 출판 시장이 망했던 나라가 많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대부분은 출판이 여전히 공고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책이 50%를 넘었다고 했지만 예. 이것도 어쨌든 이북 형태의 책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출판 형태는 아직도 여전히 그 영어로 말하면 도미넌트하다. 네. 네, 주도적이다 시장에. 예.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줄고 있어요. 일본만 해도 2022년에 대략 마이너스 13% 정도 역성장을 합니다. 예. 출판 만화 시장이. 그런데 전자책 시장은 전자 만화 시장은 9%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게 기울어져 있는 추가 이제 거꾸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웹툰화되는 추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에는 큰 기회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저도 만화를 즐겨봤던 그리고 지금도 즐겨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네. 기존 만화책 그러니까 종이로 페이지 넘겨서 읽어봤던 즐겨봤던 만화책의 네. 스타일과 웹툰으로 이제 스크롤 내리면서 보는 만화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제 느낌이 맞죠? 네, 완전히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이렇게 가로로 들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Z 모양으로 시선의 흐름을 만들게 돼요. 네네. 영어 Z자 모양으로, 예. N자 모양이든지 어떻게든 네. 시선의 흐름을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네. 그런데 스마트폰은 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에 시선이 몰려 있고요. 좌우로 움직이지 못해요. 예. 이게 가장 결정적인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슬램덩크 보셨나요? 왜 봤죠? 슬램덩크에서 강백호랑 서태웅이 마지막에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 예. 양면 펼친 페이지로 나오거든요. 예. 이런 걸 전장 연출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웹툰으로 넘어오면 되게 작게 나오겠죠. 이런 연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말풍선이 커지고 글자 크기가 커지고 그림체가 단순해지고 정보량이 적어지게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예.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종이책에서는 예. 작가가 결정한 대로 독자가 읽게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예.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얘네들이 하이파이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예. 근데 스마트폰은 독자가 속도를 결정해요. 맞아요. 막 그냥 막 올리잖아요. 쫙 예. 돌아가죠. 예.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싶은 정도로. 예. 이 차이가 이제 독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어떤 그 출판 만화와 웹툰의 결정적인 큰 차이인데요. 작가가 연출로 독자들을 설득하고 회유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독성에 신경을 쓰게 되고 예.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좀 예전에 출판 만화 보시던 분들한테는 예. 그림체가 단순해 보이고 맞아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이 못 그려서 안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리면 그림이 안 보입니다. 제가 또 가졌던 의문이 하나 해결됐네요. 저는 예전 만화책 시절에 만화를 즐겨봤던 사람이라서 대표적으로 뭐 특정 작가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네네. 뭐 이토준지 만화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교하게 그림 그린 그 스타일도 즐겨보는 재미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웹툰들을 보면 선이 굵다고 해야 되나? 터치를 아주 시원시원하게 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쭉쭉 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스타일러시 펜으로 하다 보니까 정교하게 못 그리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의도된 바가 많이 있었던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해주신 이토준지 그림 같은 경우는 책을 가까이 가져가서 막 보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스마트폰에서 누가 웹툰 보면서 확대를 해요. 그렇네요. 아무도 확대 안 하죠. 그렇네. 네.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그리고 마지막 차이는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는. 예, 맞아요. 네. 책은 후광이 빛이 안 있죠. 나오죠. 네. 네. 빛이 나오니까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화면에서 익숙한 구도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빛이 나오는 스마트폰에서 가장 우리가 친숙한 구도가 뭐냐? 셀카 구도입니다. 셀카 구도.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얼빡샷이라고 부르죠. 네, 예. 얼굴 이만하게 나오는. 예.
웹툰에만 나와요 그 컷이. 아. 우리가 익숙하니까 가장 예, 많이 예. 보여요. 빛으로 쏴 보내주는 구도니까. 그런데 출판 만화에서는 생각해 보시면 그 구도가 나오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네요. 네. 생각보다 못 봤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 스타일적인 차이도 여러 네. 가지 매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일어났고, 특히 그 말씀이 참 주목되네요. 이제 스토리에 대한 그 결정권을 소비자가 더 많이 가져갔다. 네, 맞습니다. 자, 이걸 여쭤봤던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요. 네. 사실 저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산업화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직업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이게 만화책으로 어떤 신진 작가가 작품 하나를 런칭했을 때보다 웹툰으로 만화를 하나 런칭했을 때 제작 비용하고 유통 비용 네. 이게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됐어요? 비용 자체는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종이로 안 찍는데. 한 회차를 보는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종이값도 있지만 예. 원고료가 있잖아요. 네. 네, 원고료 부분에서 예를 들어 신인 작가 기준으로 네. 출판이랑 비교를 하면 한 권 분량을 만드는데 웹툰이 조금 더 들어가긴 할 겁니다. 원고료 기준으로. 예. 그런데 그걸 뽑아내는,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우리 그 전문 용어로 투입한 비용을 뽑아내는 속도가 예. 출판이랑 비교하면 웹툰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2023 웹툰 사업체 실체조사라는 걸 했어요. 예. 거기에 물어보니까 웹툰을 사업으로 우리가 영위하고 있습니다라고 신고한 곳들한테 물어봤더니 여러분 출판 매출액은 얼마나 되세요라고 물어봤어요. 예. 7%입니다. 7%? 네. 예. 93대 7이에요. 네. 그러니까 넉넉하게 봐줘도 한 9대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출판은 사실 캐시카우라기보다는 네. 돈을 벌어오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그 팬들에게 보답하는 개념. 아, 소장할 실물로 수 있게. 가질 수 있게끔 네. 한. 아,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적어도 웹툰 단행본에서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출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웹툰 단행본 시장과 전문 출판사들이 있잖아요. 네. 뭐 큰 출판사들에서 인프린트로 만드는 만화 시장 이런 게 좀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그리고 되게 적어서 저희 만화문화연구소에서도 상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그 홍보도 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달의 출판만화 선정하기도 하고. 네. 그 정도로 상황이 좀 출판 시장은 많이 좋지 않다. 네.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네. 제가 지금 그것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스타일도 여쭤봤던 이유가 네. 제 그냥 선입견을 말씀드립니다. 웹툰은 그림이 어떻게 보면 네.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대충 그린 것 같아 보이니까 음. 뭔가 그 제작 스텝이 많이 안 들어가서 독립 출판사처럼 한두 명의 작가가 집에서 모니터 놓고 네. 그린 다음에 그냥 어느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그러면 그게 제작이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만화책은 그림도 좀 정교하고 네. 그리고 그걸 인쇄하는 작업, 그걸 재본해서 유통하는 작업 복잡하다 보니 네. 뭔가 유통 구조상 그리고 제작 단가, 제작 과정상 웹툰이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겉으로 보기엔 그런데요. 예. 만드는데 웹툰 마지막에 다 내려가고 마지막에 보시면 보통 우측 하단에 스태프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몇 명이나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이게 얼마짜리인지가 대충 나오실 거예요. 이 사람들 최저임금만 줘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걸 유지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작업량이 많고 거기다 채색이 있고 그다음에 후보정 작업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후반 작업까지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어떤 스텝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붙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출판 만화는 일종의 장인 정신을 가진 예. 그 장인이 만들어내는 어떤 크래프트맨십이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신다면 예. 웹툰은 우리가 기성복이나 기성품 사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제작 비용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만화책으로 똑같은 작품을 하나 런칭하고 알린다라고 했을 때가 100이라고 하면 네. 웹툰도 똑같이 100 정도 드는 거예요? 신인 작가 기준에는 어차피 이제 그 신인 작가들은 어시스턴트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는 똑같은데요. 예. 이제 성장을 해나가면서 점점 이제 많은 요구들이 들어오게 되면 예. 어시스턴트들이 붙죠. 네. 그때부터는 웹툰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아, 비용이 오히려? 네, 훨씬 높아요.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비용은 이해를 했고요. 네. 이제 수익 구조인데 앞서 잠시 말씀 주셨지만 웹툰은 워낙 전달하는 파급력이 빠르다 보니까 수익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작품이 책으로 출판해서 이거 대박 났다 인기 났을 때랑 웹툰으로 출판돼서 대박 났다 인기 났을 때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수익 구조 일단 웹툰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쿠키라는 걸 구매를 하실 거예요. 예. 보통 캐시나 코인이나 그걸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은 2개를 쓰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1개로 할게요. 네. 그럼 100원이잖아요. 예.
100원을 기준으로 제가 결제를 하면 30원이 애플이나 안드로이드로 갑니다. 구글로 예. 갑니다. 예. 이게 인앱 결제 수수료예요. 예. 그럼 70원이 남았죠. 예.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계약을 할 때 5대5, 6대4 정도가 일반적인데 예. 5대5로 계산하기 편하게 계산을 하면 예. 플랫폼이 35원, 예. 작가가 또 35원을 가져갑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개인 작가가 플랫폼과 1대1로 계약했을 때의 케이스. 예.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출판사나 에이전시나 뭐 제작사 이런 곳을 끼고 있을 때 네. 그러면 여기서 또 떼어가는 게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계약에 따라 다른데 예. 최소 10%에서 많으면 60% 정도까지 있어요. 예. 제작이 얼마나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네. 그러면 이제 대략 15원에서 30원 정도가 작가한테 들어온다. 100원을 결제했을 때. 그러면 보통 15% 정도네요. 네.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대략 한 30원에서 60원 사이 정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쉽게 얘기해서 한 전체 판매된 금액의 네. 30% 수준의 어떤 이익이 작가에게 떨어지네요. 네네네. 그럼 만화책은 인세가 통상적으로 얼마가 되나요? 보통 한 10%로 보죠. 그러면 웹툰이 훨씬 이익 구조가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익률은 웹툰이 좋은데 네. 판매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매 금액은 만화책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한국인 작가가 만들어서 한국 출판사가 만든 작품의 경우에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가 일반적인데요. 이제 예. 한 권짜리 그래픽 노블의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10%면 1,500원이죠. 네.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대여의 경우에 네. 대략 한 200원 정도 예. 됩니다. 음. 그러면 단가 차이는 꽤 나죠. 그러면은 비율은 좋지만 단가는 웹툰이 워낙 싸니까 네. 꼭 만화책보다 많이 받는 거라고 할 수는 없긴 하겠네요. 그런데 판매되는 숫자 차이가 워낙 너무너무 좋으니까. 네,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이 얘기를 네. 왜 비용부터 수익 구조를 많이 여쭤봤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웹툰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건 뭔가 작가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예전 만화책 시장보다 더 많이 가게 된 뭐 그런 요인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차기 작품을 더 재미있게 많이 만들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딱 듣고 보니까 웹툰 시장의 전체적인 구독자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요인이었네요. 엄청나게 크죠. 아. 그럴 수 있었던 건 물론 당연히 이제 재밌는 작품이 많았기 때문이고요. 네. 이제 뭔가 이 웹툰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초창기 웹툰 시장에 뛰어들었던 그 신진 작가들이라고 해야 될지 기존 작가들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만화책 시장이 단절됐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웹툰이라는 걸로 이어진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거대 자본이라든가 아니면 비즈니스하는 누군가가 웹툰이라는 플랫폼을 먼저 만들고 그 아래 작가들이 끼어든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작가들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어. 사실상 웹툰 시장이 끝나고 나서 예. 출판 만화 시장이 끝나고 나서 예. 그 다음에 갈 곳이 없어진 작가들이 예. 그냥 자기가 좋아서 재밌는 만화를 그렸어요. 아. 그 사람들을 플랫폼들이 당시에는 정말 돈이 없었던 그 다음이랑 네이버가 이제 모셔온 거죠, 작가들을. 아. 갈 데 없으니까 우리랑 여기다 한번 올려봐주면 안 될까?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마음의 소리의 조석 작가는 예. 부동산 사이트랑 같이 고민했어요. 네이버에 올려야 되나, 부동산에 가야 되나. 아, 부동산 사이트에서도 웹툰을 이렇게 연재해 볼까? 네. 예. 거기서는 100만 원 준다 그랬는데 예. 네이버 웹툰은 20만 원이었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잘 결정하신 거네요. 훨씬 잘 네. 결정하셨죠. 그러면 그 플랫폼 기업들은 어떻게 이렇게 만화를 플랫폼에 연재할 생각을 했을지 그것도 참 궁금하긴 하네요. 네. 뒷부분에서는 그것도 많이 얘기 좀 해주세요. 웹드라마라든가 영화 또는 네. 이런 걸로 바꿨을 때 이익 구조는 또 어떻게 되고 앞으로 웹툰 시장이 어떤 발전을 그리면 더 좋을지 그 말씀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일부 진행하다 보니까 뭐 네네.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한국이 이런 정도의 성과를 막 만들어내고 새로운 문화를 막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우리 웹툰 작가의 작품을 우리가 알던 모르던 드라마나 뭐 다른 장르로도 많이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외국의 독자들은 한국 웹툰을 뭐 좀 외국에서는 한국 웹툰 중에서 이런 장르를 더 많이 선호하시네요. 뭐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액션, 판타지 그리고 로맨스 그 중에서 로맨스 판타지 예. 이 두 장르가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장르인데 네. 한국이랑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작품들이 초기에는 인기가 되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미국에서 인기 있는 작품들 리스트를 쭉 보면 대부분이 지금 미국 작가예요. 미국에서 현지에서 만드는 웹툰 작가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말레이시아 작가고 말레이시아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그냥 미국의 플랫폼에 올려서
거기서 데뷔를 해서 미국에 연재를 하고 그 연재한 작품이 이제 한국에 다시 연재하고 있는 작품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은 독자 시장이 하나씩 생겨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네네네. 드네요. 맞습니다. 그게 혹시 그런 차이도 중요한 요소일까요? 어렸을 때 우리가 미국 만화책 번역된 걸 보면 네. 그림 스타일이 우리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그런 것들도 중요한 요인이 됐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진출했던 초기에 디즈니에서 여러 작품에 참여했던 난다긴다는 아티스트들이 웹툰에 도전을 했었어요. 네.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꼭 그런 그림 스타일의 차이 때문에 기인한 건 아니고 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생태계가 자꾸 구축돼가는 그런 모습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자,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이 웹툰이 요즘 진짜 웹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맞습니다.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제가 오프닝 때도 언급했습니다만 요즘 인기 있다고 들었는데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것도 원작이 웹툰이었고 그리고 제가 요 근래 재밌게 다시 보고 있는 미생도 그랬고 네. 밤에 피는 꽃도 웹툰이 원작이네요. 네. 자, 그러면 수익 구조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내 남편과 결혼해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품은 이제 웹소설이 원작, 그다음 웹툰화, 드라마화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판권료가 있을 때 네. 원작자랑 나누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비율이 달라지긴 하는데 네. 통상적으로는 플랫폼과 작가가 뭐 7대3에서 6대4 많은 경우에는 뭐 5대5까지 가기도 하고요. 예.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은 대략 한 6, 7 정도가 작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가가 60%. 60%. 60% 작가가 이상. 60%예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대단하네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웹소설은 그냥 소설과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장르적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그러니까 순수문학이랑은 좀 다르고요. 예. 철저하게 재미를 위해서 계산된 어떤 장르의 세계들이 또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내 남편과 결혼해줘 같은 경우에 이 작품이 연재되던 시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흉부장이라는 그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입니다. 네네. 본부장님인데 네. 이 가슴이 탄탄하고 예. 그 와이셔츠 고문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나만 근육질. 보는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낮은 목소리로 처음으로 네.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유행하던 시기예요. 네네. 그런 식의 어떤 유행이 있고 장르가 있는 게 웹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유행에 따라서 인기에 부합하는 형태의 어떻게 보면 소설들을 흔히 웹소설이라 부른다. 그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네요. 웹에 올라가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웹소설이 웹툰이 되고 그게 다시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는 경우도 많은가 보군요. 네, 요즘 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화가 되었을 때 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상화가 되면 대중에게 공개되잖아요. 네. 더 많은 대중에게. 그러면 판매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판권료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작품이 팔리는 그 플랫폼에서의 매출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의 연재 중에 이제 작가님이 계속해서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셨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왔냐 도대체? 오늘 매출은 얼마냐? 어제 매출은 얼마였냐? 막 이런 네. 식으로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게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요. 그거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이제 들어보고 싶은데 네. 얼마나 팔렸어요라고 이제 물어보면 예. 뭐 상상하시는 것보다 많을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 대충 그래도 우리에게 힌트를 좀 주세요. 어느 정도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벌집 막내 아들 작가 같은 경우는 그 드라마가 초유의 히트를 하고 난 뒤에 뭐 대충 뭐 어느 정도 벌었을 것 같다라는 금액을 꼽자면 제가 그냥 풍문으로 들은 걸로는 하루 매출이 중형차 한 대였다. 하루 매출이에요? 네. 그 드라마 그 상영되고 있는 그 기간들 중에 네.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뭐 얼마나 그렇죠. 번 거지? 야, 대단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익 구조가 우리 DC 코믹스 같이 네. 외국의 유명한 만화 그런 그 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수익 구조에 비해서는 뭐 어떻게 좀 작가한테 우호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우호적이죠. 네, 미국은 작가가 받아갈 수 있는 수익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왜요? 다 직원이고 외주 프로젝트예요. 다. 회사가 다 중심으로 가지고 있고요. 회사가 기획을 한 거군요. 네. 그리고 이걸 그려라. 네. 그럼 스토리도 회사가 기획해서 글 작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통 되냐면 우리가 스파이더맨 신작을 만들 건데 이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너 글 좀 써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원고료를 지급하는 거죠. 네. 우리 흔히 매절이라는 네, 표현을 맞습니다. 쓰는 그거군요. 네. 그러면 아무 러닝 개런티가 없는 거네요? 뭐 있는 작가들도 있는데요. 뭐 요구하는 거구나. 네네네. 그건. 그거는 이제
급이 되는 분들, 예. 함부로 이제 몸 안 움직이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나 가능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생 작가들이 데뷔하거나 아니면 신생 작가들이 이름을 알리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미국 같은 구조가 더 유효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구조가 유효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구조가 훨씬 유효하죠. 예.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작가 중에 책을 찍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팔았어요, 자기가. 예. 그래서 이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간 거죠. 네.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이 책을 못 팔겠다라고 해서 이 책을 다 그냥 스캔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게 대박이 나서 넷플릭스 드라마까지 나왔어요. 하트스토퍼라는 드라마인데요. 예. 이 작가가 지금 패트리온이라는 시스템으로 후원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대충 계산해 보면 월 최소 1,300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후원을 받고 있어요. 네. 이 작가는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기회가 열려 있는 곳과 네. DC랑 마블이라는 이런 거대한 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과거 시험처럼 통과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아, 그렇군요. 네. 어찌 보면 웹툰이라는 게 더 개인의 순수 이제 막 입문하는 창작자들에게는 큰 문호가 열린 거다. 이렇게 네. 봐도 과언이 아니군요. 혹시 거대 플랫폼에 웹툰 내가 올리려면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라든가 그런 회사들에게 뭐 사전에 승인을 받거나 검토를 받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플랫폼에서 내가 판매하는 작품이다. 예. 이런 경우엔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캔버스라고 네. 우리나라의 베스트 도전 같은 시스템이에요. 네. 아마추어 게시판입니다. 네. 아마추어한테 열려있는 게시판에 올렸는데 이 작품이 대박이 나면서 넷플릭스 그 계약까지 따낸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뭐 플랫폼에 가서 연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플랫폼에 맞춘 작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블과 DC에서 나오는 작품의 종수와 네이버에 연재되고 있는 작품의 종수, 카카오에 연재되고 있는 작품의 종수를 비교하면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네. 그래서 그런 건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요즘 성공한 드라마나 영화가 웹툰이 원작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작품이 웹툰으로만 자꾸 몰려가는 어떤 유인 구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이버나 다음 쪽에 있는 그 종수가 네. 마블이나 이런 데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하니까 실제 우리나라의 주요 원작이 웹툰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약간 걱정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예. 워낙 사람이 빨리 커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제 수익이 우선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익 몰리는 대로 작품이 쏠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다양성이 헤쳐지는 거 아니냐. 웹툰이 성공했던 건 말씀하신 다양성 때문인데 예. 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와중이고 지금 과도기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다양한 작품들을 어떻게 선보일 것인가, 또 이제 말씀하신 대형 플랫폼 외에 제3지대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웹툰 시장도 우리나라 음반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처럼 거대 엔터테인먼트 대행사 같은 어떤 세계사, 우리나라 있잖아요. 음반 네네, 같은 있죠. 경우는 그런 것처럼 특별하게 군집화되는 성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 작가들이 부티크 형태로 자기 스튜디오에서 계속 만드는 그런 구조가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나요? 둘 중에는 후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부티크 형태로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그런 분들도 이제 웹툰에서 나오고 있고요. 내 스튜디오 차려서 내 스튜디오가 커지고 이제 상장까지 노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 중에 대표적으로 박태준 작가라고 네. 이분은 박태준 만화회사라는 회사를 차리셨어요. 예. 그리고 신사동에 사옥이 있습니다. 오. 엄청 큰 사옥이 있고 그분 대표 작품은 뭐죠? 외모지상주의라는 작품이에요. 외모지상주의. 네. 예. 이 작품 하나로 벌어들인 돈만 해도 그 건물 할 정도 됐을 것이다. 네. 근데 건물이 2개예요 또. 예. 두 개나요? 대로변에 또 큰 건물 하나 사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작가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완전히 내 스타일대로 가서 나는 여기서 끝을 보겠어라는 작가분들도 계시고. 그렇군요. 사실 업계에서는 다양성이 더 유지되는 걸 중요시 보나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건 왜 그렇죠? 그게 웹툰의 어떤 역동성이랑 웹툰에서 어떤 지금까지 성장해온 힘, 이게 다양성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양성이 기반이 돼야지만 새로운 유행이 있었을 때 거기를 부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 거군요. 그리고 한국 독자분들이 굉장히 깐깐하세요. 그래요? 네, 세계에서 제일 깐깐한 독자가 한국 독자들이에요. 그 깐깐하다는 게 의미가 뭘까요? 몇 작품만 똑같은 게 반복되면 안 보는구나. 이거 똑같네. 네. 노잼 하고서 이제 안 봅니다. 바로 손절하는. 네. 그렇군요. 그럼 다른 데로 가시죠. 그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몰려가야 유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유행이 계속 돕니다. 네.
자, 지금 1부부터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주셨어요. 수익 구조는 어떻게 나눠지고 그리고 웹툰의 생태계가 어떻게 조성됐으며 그리고 지금 웹툰의 컨텐츠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요소들을 다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런 여러 설명을 종합했었을 때 한국의 웹툰 시장 네.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저는 이거를 한국 웹툰 시장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미국에 연주하고 그 작품이 한국까지 오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만화가라고 하면 한국인이었고 망가카라고 하면 일본인이었고 코믹 아티스트 하면 미국인이었는데 웹툰 작가 하면 지금 지구인이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요. 네. 왜 애플이랑 아마존이랑 이런 대기업들이 웹툰을 해야지 우리도?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겠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건데 예. 그걸 누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음. 한동안은 한국일 거예요. 예.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어떤 다양성에 대한 고민이나 다양한 작품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작가들의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빼앗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고민해야 되고 네. 계속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예. 네. 신진 작가들은 자꾸 더 많이 밀려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웹툰 학과라고 그 학과명에 웹툰이라는 과가 붙은 게 대략 63개 정도 돼요. 생각보다 많네요. 엄청 많아졌죠. 예. 최근에 엄청나게 늘었어요. 예. 그럼 이 인력들이 배출되는 건 앞으로 2, 3년 뒤일 거잖아요. 예. 빨라봤자. 그러면 2, 3년 뒤에는 3,000명 가까이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작가들이. 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우리가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돌릴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수익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느냐. 또 성장할 수 있느냐. 이 고민도 계속 해야죠. 3,000명의 새로운 작가들도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느냐 그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황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다라는 여지까지 말씀 주셨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또 변화되는 기업 환경 또는 기술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요즘은 모든 산업군에서 다 고민하는 키워드가 딱 하나입니다. AI. 네, 이 맞습니다. AI가 과연 우리 산업 생태계에는 유리한 건지 또는 불리한 건지 그 고민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웹툰 볼 때마다 가장 AI가 직접적으로 결부될 수 있는 산업을 웹툰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의미로. 네네네. 자, AI 시장에 대해서 웹툰 관계자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작가분들 사이드가 있고 사업가의 사이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작가분들의 입장에서는 내 거 훔쳐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죠. 그 훔쳐간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학습하는데 예. 내 동의 없이 내 그림을 가져다 쓰는 거 아니냐? 그림을. 네. 아. 이걸 훔쳐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이 나보다 더 빨리 그림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예. 내 자리가 위협받는 걸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우려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 이런 거에 대한 우려. 그래서 최근에 문체부에서 나온 AI 가이드에 예. 이거 사용료 내고 써라 음. 라는 가이드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업체들의 입장은 그거였거든요. 예. 가이드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가이드가 나왔으니까 따르겠죠. 그걸 따르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시기를 웹툰 그릴 때 많은 스텝들이 있다고 말씀 네,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같은 문체로 그림을 같이 그리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건데 AI가 생기면 그 작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인건비 확 줄이면서 이 AI를 통해서 내 문체를 더 잘 그리고 많이 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게 사업체 입장이에요. 아, 그게 사업체 입장이군요. 사업체 입장에서는 작가한테 들어가는 어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거를 학습시키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리고 이거를 도입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개발하려는 노력들도 하고 있고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개되어 있는 걸로는 자동채색 프로그램을 이미 공개했고요. 예. 그러니까 색깔만 찍으면 색을 알아서 칠해줘요. 그리고 명암 조절도 내가 할 수 있고요. 예. 뭐 이런 것도 나왔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콘티 밑그림을 넣으면 완성된 그림이 나오는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곳들은 당연히 그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작가에게 들어가는 그 부담의 절감도 충분히 있습니다. 뭐냐면 작가분들이 일을 되게 오래 하세요. 오래 한다는 게 계속 그리고 하는 그거예요. 네. 예. 6일 정도를 10시간씩 일을 하세요. 일은 고되네요. 네, 예. 엄청 고되죠.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예. 그래서 인공지능 우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만화를 왜 보느냐? 예. 재밌으니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재미를 알까? 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돼요. 우리가 재미라는 걸 이해를 하면 그때는 정말 인간의 모든 것이 사실 침해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웹툰이 주는 재미는 웹툰을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만화를 잘해야 됩니다. 예. 인공지능을 도구로 쓸래도 잘 쓰려면 만화를 잘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만화를 못하는 사람이 인공지능으로 아무리 만화를 열심히 그려봤자 재미없는 만화가 나와요. 그럼 안 보거든요, 사람들이. 예. 인공지능으로 그렸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재미가 없는데. 그럼 재밌는 걸 만들어야죠. 아. 그게 작가들이 지금 고민해야 되는 양쪽 다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도구로 쓸 것인가? 그리고 내가 재밌는 만화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거. 네.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또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네. 어떤 신인 작가들의 어떤 등용문이라든가 아니면 신인 작가가 데뷔하는 프로세스가 네. 어떤 대만화 작가 밑에 문화세처럼 들어가서 맞습니다. 그분의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너도 데뷔해 하면 내가 출판사 연결해 줄게 하면 그렇게 해서 본인도 작품 하나 별도로 이제 독자적으로 출시하고 그래서 데뷔도 하고 이런 경로였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만약에 AI가 본격화되면 내 스튜디오에 문화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필요 없어지면 네. 어찌 보면 양질의 다음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그게 단절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문화생 시스템은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끝났고 지금 데뷔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 보통은 내가 작품을 그리고 있다가 공모전이 열리면 공모전에 지원하는 게 가장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 당선되는 루트가 제일 빠르고요. 네. 그리고 또는 내가 포트폴리오를 차곡차곡 쌓아서 내 팬덤을 인지도를 얻은 다음에 조금씩 더 큰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거. 이 방법이 있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데뷔하는 경우로는 사실 그 선생님의 숫자만큼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내가 재밌는 작품을 만드는 만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지금 대작가 밑에 스튜디오에서 근무하고 계신 웹툰 그리는 분들은 왜 거기 계시는 걸까요? 돈 벌면서 내 작품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생활비는 벌어가면서 내 작품 준비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도 많고 또 나는 연재 시스템은 나는 못하겠어. 또는 나는 이렇게 관심 많이 받는 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일하시고 이런 분들 많으시죠. 어찌 보면 이 웹툰이라는 게 생태계라는 것에서 훨씬 더 자율성이 많이 부과된 그런 생태계네요. 굉장히 많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율성이. 예. 자, 그렇다면 AI도 위기 요인도 분명 있지만 나름대로 기회 요인도 많다고 말씀 주셨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웹툰 업계에서 제일 걱정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뭘 꼽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불법 웹툰이라고 봅니다. 불법 웹툰은 또 뭐예요? 불법 공유해서 퍼가는 거예요. 그냥 돈 안 내고 그냥 가져가는 네. 거예요? 그게 제일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작가의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죠. 원래 돈 주고 봤어야 될 거를 그렇죠. 공짜로 보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죄로 연결됩니다. 어떤 이 범죄죠? 퍼가는 놈들이 예. 가지고 와서 이걸 올리면서 여기다 광고를 붙여요. 근데 합법적인 광고를 붙이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예, 예. 뭐 다 각종 안 좋은 광고, 네네. 도박부터 시작해서 네. 성매매, 마약까지 이런 광고들이 붙어요. 그러면 이게 세 번째로 파급 효과가 있는 게 이제 만화 문화 자체를 훼손시키는 거죠. 저질 문화가 돼버리는구나. 만화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를 금기시 사회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네. 이게 정말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 만화문화연구소기도 한데 사실 만화는 굉장히 취향에 한정되어 있는 그 콘텐츠거든요. 예. 내 취향이 아니면 안 봐요 사람들이. 예. 근데 이 취향 비즈니스에 맞춰서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기도 힘든데 예.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예. 어찌 보면 우리 그 게임도 PC방에서 나쁜 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게임을 안 좋게 보는 것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여기도 비슷한 문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그렇죠.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뭐 그걸 체계적으로 막기 위해서 정부 사이드에서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워낙 음성적이고 그리고 이 돈 버는 구조가 광고비를 뭐 이제 그 가상화폐로 받는다든지 네.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협조를 받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걸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외 조금 최근에 좀 성과들이 나온 게 해외 법원에서 미국 법원에서 영장 받아가지고 니네 이거 정보 알려줘라고 시켰거든요. 그런 것들이 벌어나고 있어서 이뤄지고 있어서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웹툰도 우리 음원 시장처럼 이제 합법화되는 추세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불법 원래 합법밖에 없었고요. 예. 그 불법이 생겨난 거죠. 오히려. 네. 이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돈 내기 싫은 사람 여기로 모여라 하면서 이제 그 마치 공짜인 것처럼. 네. 그럼 그게 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불법 웹툰이?
안타깝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나름대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는 몇 개가 있긴 하는 것 같지만 네네. 웹툰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자신의 상상력과 자신의 어떻게 보면 그 재능만 가지고 네. 엄청난 경제적 성과까지 또는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생긴 것 같아서 그럼요. 저는 되게 반갑고 네. 그게 외국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더더욱 환영할 일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한국에서 유달리 웹툰 시장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뭐 한국인만의 어떤 문화적 기질이 따로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토양이 있었나요? 한국 사람들의 어떤 기질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깐깐함. 네. 내 마음에 안 들면 보지 않는다. 음. 어떤 대세가 있어도 내 취향 아니면 안 보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은. 네. 이런 기질이 지금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냈고 오히려 소비자들의 그런 기질이 작품을 그렇게 만들어냈다고요? 네. 오. 소비자들이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서 안 봐요라는 의사표현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 그리고 그게 실제로 수치로도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가들은 내가 더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싶으면 이제 그 선택지를 조금씩 조정을 하게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비자들은 그런 깐깐함이 있는데 내부에서 그 깐깐함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역량이 아예 안 되면 우리는 일본 웹툰이나 미국 웹툰이나 다른 걸 소비할 수도 있는데 네. 국내에서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는 것도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예전에 만화책 문화부터 뭔가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요. 작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연구하시고 많이 어떤 그 독자들의 변화를 예. 캐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물론 다른 나라도 많이 하지만 네. 동시에 그것도 있어요. 작가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웹툰 시스템의 사실 어떤 성공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면 경쟁이거든요. 네. 물론 이게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겠죠. 예. 그날 아침에 나와요. 그냥 숫자로 뭐가 제일 재밌다. 제일 재밌는지. 네. 뭐가 제일 인기 있었다. 네. 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이제 이거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너무 작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말씀드린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예. 초기에는 이 모델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화 산업을 처음으로 산업으로 연구했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의 만화 작가들의 작품을 네. 그림을 대신 그려줬다라는 시장이 만화 영화 시장부터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만화 산업의 그림 그리는 업으로 네. 종사할 수 있는 사람 숫자를 만들어냈던 게 또 토양이 됐다라는 얘기도 네네네. 있더라고요. 거기도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좋게 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해적판 만들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만화 연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 네.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민감한 질문일 수 네네. 있습니다. 저는 근데 민감한 질문이긴 하지만 되게 시원하게 답변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요즘 높은 게 네네. 우리나라 만화뿐만 아니라 영화 이런 거에 뭐랄까 질적인 높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편하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솔직히 예전에 한국의 만화 영화 또는 만화책을 보면 솔직히 일본에서 되게 히트한 걸 A라는 작품을 살짝 A 다시로 바꾼 그렇습니다. 것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전 세계에서 난 이런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만화책 못 봤는데 라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이 역량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자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죠. 음. 그 시절에는 그 앞단에 뭐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거를 바탕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자란 사람들이 이것보단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모방 또는 예전에 뭐 우리가 단순히 소비만 했던 그 과정에서 네. 우리가 훨씬 문화적 상상력이 커질 수 있는 토양이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웹툰. 이 웹툰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려면 마지막으로 많은 관계자들이 어떤 관심 주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만화문화연구소에서도 지금 국제포럼, 축제 이런 해외 교류를 늘리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페스티벌, 국제 페스티벌 그리고 어워즈 같은 경우에 많이 논의하고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오셔서 많이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웹툰이라는 친숙하지만 그 이면에 이런 어마어마한 생태계와 세계가 있다는 거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